그를 따라가면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생의 추적자 최현명. 저기. 제 아무리 날렵한 동물도 그의 눈을 피할 순 없습니다. 모두 발자국을 추적해서 만난 동물들. 산양, 고라니, 노루 쫓아가면 볼 수 있어요. 뒤를 쳐다봐요. 거리가 좁혀서요.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멸종돼 더 이상 볼 수 없는 야생동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목표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사양 노루입니다. 기나긴 추적과 잠복, 이 카메라 앞에 사양으로 똥이 있어. 새거. 여기 있잖아. 여기 똥이 있다고. 과연 그는 사양 노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야생동물들을 직접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야생동물들의 세계를 엿볼 뿐이죠. 그런데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눈여겨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땅 위에 남겨진 발자국, 배설물, 그리고 나무에 남긴 발톱 자국까지 모두 야생동물들이 남긴 흔적들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산과 들까지 그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최현명 씨. 지금부터 그를 따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야생동물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계절, 겨울.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동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문 국도를 따라 해산령으로 향합니다. 이쪽 해산용 도로로 가다 보면 12시, 새벽 1시쯤 되면은 차량 통행이 뚝 끊겨버립니다. 그때 산양, 노루, 고라니, 멧돼지, 야생동물이 길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민통선 북상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반백년 넘게 인적이 끊겼던 금단의 땅.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루가 우리 손에 들어있어. 노루. 노루가 짖는 소리. 너희들은 발각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위험하다. 그건 결과론이고 주변에 다른 개체가 있을 때 같이 놀라가 도망가지만 첫 번째는 난 너네 지금 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숲의 이방인. 그의 존재를 눈치챈 건 노루만은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달아나도 눈 덮인 겨울산에서 온전히 제 모습을 감출 순 없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난 발자국. 보이지 않는 이 숲의 주인들이죠. 이 발자국이 노루 발자국입니다. 노루가 산에 있다가 아마도 밤에, 그러니까 이 보로 쪽에 차도 안 다니고 아주 조용할 때 저쪽 방향에서 이쪽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발굽과 발굽 사이에 폭도 아주 좁은 이유가 천천히 안정되게 걸어갔다는 거죠. 어젯밤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노루는 왜 이 길에 나섰던 걸까요? 노루의 발자국을 따라가 봅니다. 노루도 도토리도 잘 먹고 하거든요. 눈 위를 이렇게 앞발로 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먹을 흔적이에요. 멧돼지 같으면 아예 트랙터처럼 밀어버리는데, 얘네들은 여기 조금 파고 저기 조금 파고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다고. 노루가 먹이를 찾아 먹은 흔적. 녀석은 다행히 이곳에서 도토리 몇 알을 찾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한가롭고 여유로웠을 테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가요?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고 대번에 그 흔적의 주인공을 알아냅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 세 갈래의 뿔을 가진 노루가 뿔을 감싸고 있는 표피를 벗겨내기 위해 나뭇가지에 비빈 흔적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흔적이 그의 눈을 통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는 겨울에도 진흙 목욕을 즐기죠. 볼품없이 벗겨진 잣나무. 멧돼지가 송진을 얻기 위해 이빨로 물어뜯은 흔적이죠. 멧돼지 털도 붙어 있습니다. 진흙 목욕을 마친 멧돼지가 들르는 단골 장소. 송진이 흘러나온 나무에 몸을 비빕니다. 자신의 채취를 묻혀 영역 표시도 하고 가려운 곳도 긁으며 기생충도 제거합니다. 흔적은 야생동물의 내밀한 세계. 그 소소한 일상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림은 최현명 씨가 야생동물들에게 다가가는 또 하나의 방법. 예전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뭐 동생 카메라 빌려 쓰고 하다 보니까 동물을 뭐 보고 찍을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늘 이제 그림으로 이 머릿속에 있는 동물 이 잔상을 그리는 버릇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뭐 특기가 되어버렸고 이게 또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20회 넘게 똥하고 야생을 떠돌며 뭐 수집한 자료들, 털. 동물의 털, 심지어 이거는- 배설물까지 있습니다. 다 멧돼지 똥들. 이 표범똥, 이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털이. 남들에겐 하찮게 이게 보이는 몽골. 것들도 그에겐 2017년도 보물처럼 소중합니다. 치워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자 안을 빼곡히 채운 건 야생동물들의 두개골. 이제 동물들의 특징이나 습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연구 자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최현명 씨. 이 땅에서 사라진 야생의 늑대를 보기 위해 그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늑대를 추적하기도 했죠. 그를 야생의 세계로 이끈 건 어릴 때 읽었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시튼 동물기가 또 저한테 영향을 끼친 건 이 시튼이 동물학자이면서도 또 화가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튼 동물기에 보면 자기가 쓴 동물기, 그게 늑대가 됐든 까마귀가 됐든 밥캣이 됐든 그 동물에 관해 가지고 그 글을 쓰면서 자기 그 그림을 항상 곁들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저런 책을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땅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이야기. 한반도 야생동물 도감을 쓰는 게 그의 꿈입니다. 고라니를 알고 싶다, 아니면 뭐 너구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제 책만 펴면은 그 해당 종에 대한 모든 흔적 자료나 모든 그 습성생태 자료를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거죠. 야생을 떠도는 길 위의 인생. 오늘은 또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요? 아, 올라왔습니다. 저기 좀 보이죠? 저기 올라왔습니다. 모기를 좀 한 마리. 어렴풋이 보이는 건 수달. 야행성이라 낮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동물입니다. 사라진 수달의 뒤를 쫓습니다. 아슬아슬 숨바꼭질이 따로 없습니다. 가버렸다. 얼음 밑에 있었는데. 대신 단서를 남겼네요. 얼음 밑에서 숨을 내쉰 흔적이죠. 그 흔적을 추적해 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새끼 수달 울음소리. 여기 계속 소리가 들리죠? 새끼 소리. 저기. 애타게 어미를 찾던 중이었을까요? 새끼 수달이 찾아간 곳. 수달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미 수달도 보이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를 낚아채 올립니다.
수중 생활에 적합한 몸으로 진화한 수달. 유선형 몸매에 발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입 주변의 긴 수염을 이용해 어두운 물 속에서도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물고기를 먹은 흔적. 탑을 쌓아 올리듯 바위 위에 보란 듯이 이를 본 흔적들도 보입니다. 산재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똥을 감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포기 쉬운 자리에 다른 수달에 와서 냄새를 맡고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이렇게 돌출된 자리에 똥을 주기적으로 와서 배설을 하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똥은 가장 손쉬운 소통의 수단. 여긴 내 땅이야 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때론 은밀한 유혹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짝짓기 시기가 되면 암컷은 호르몬을 통해 수컷을 유인합니다. 살얼음이 얼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제 세상을 만난 수달. 수영의 달인이라는 수달의 헤엄 실력 한번 볼까요? 추운 겨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수달은 끊임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매일 1kg 이상을 먹는 대식가죠. 어미의 사냥 모습을 본 새끼 수달들이 어미를 찾습니다. 수영도 사냥 실력도 아직 서툰 새끼 수달들.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 졸라댑니다. 새끼들이 무태에 안전하게 오르게 등을 내어주는 어미. 수달은 태어난 지 1년쯤 되면 독립을 합니다. 다음에도 이곳에서 수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행동은 보이는 곳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숨어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이제 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또 한 장의 야생 일기가 채워집니다. 해산령에 눈이 옵니다. 적설이 왔을 때는 동물들은 자기 행동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도화지에 그림 그듯이 다 나타나는 거죠. 통일성을. 2, 3일 소복이 쌓인 눈 위에 오늘은 어떤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을까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빠르게 내달린 발자국. 그 주인공은 담비입니다. 담비는 2에서 3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호랑이 표범이 사라진 이 땅에서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합니다. 활동 범위도 최대 60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죠. 굵은 나무 둥치는 물론 가는 나뭇가지까지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는 담비.
귀여운 외모와 달리 사나운 사냥꾼입니다. 담비는 작은 무리, 3마리, 4마리 가족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 지어가지고 감시조, 추적조, 앞쪽을 막는 그 차단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노루나 고라니는 물론이고요. 사양노루도 담비의 조직적 사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담비가 있다는 건 이 숲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해산령 인근의 한적한 국도. 어둠이 내리자 도로를 횡단하는 야생동물이 보입니다. 그에겐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동물도 있습니다. 최현명 씨가 직접 그린 세밀화들. 털 하나하나, 생생한 눈빛까지 정밀한 사진 같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볼 수 없는 전설이 되어버린 동물들이죠. 국내는 멸종됐고 이런 종들은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다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밀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야생동물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동물도 있습니다. 행여 우연히 마주치게 되더라도 알아보지 못할까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서 그려보는 그림. 사향노루입니다. 다른 동물은 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립니다. 그런데 사양노루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책을 보고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이라든가 논문은 다 해외 자료잖아요. 우리나라 실정하고 서식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향노루는 그가 쓰려는 야생동물 도감의 비어있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양노루는 과거에 전남 목포 지역까지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넓게 또 흔하게 서식했던 야생 동물이지만은 사양이라는 한약재를 구하기 위해서 인력이 폭넓게 이루어짐으로써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라져간 대표적인 야생 동물입니다. 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 20여 마리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향노루. 7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컷의 생식기 쪽에 있는 향선낭에서 추출하는 사향은 고급 약재와 향수의 원료로 쓰였는데요. 그 사향을 얻기 위해 자행되었던 무분별한 밀렵 때문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는 사향노루. 그 흔적을 찾아 나섰는데요. 와, 여기 있잖아. 여기 똥이 있다고.
신봤다. 사양로똥입니다. 사양로똥. 이렇게 많은 양을 예쁘게 한 자리에 소복히 사놓는 이런 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똥 보고 이거 뭐 감탄하는 게 조금 뭐 이상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아주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사양로루 같은 경우는 오로지 딱 한 번 정면으로 딱 한 번 나오고 찰나라도 괜찮다 이거죠. 마주치기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사향노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의 가슴이 뜁니다. 겨울산의 해는 짧고 이대로 돌아서기엔 너무나 아쉬운 하루죠. 해질 무렵과 동이틀 무렵, 사향노루가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흔적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숲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요? 이 멋진 세미라를 직접 그리신 분, 야생동물연구가 최현명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멋진 세미라를 제가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아유, 예. 이렇게 많은 세미라 중에 특별히 마음에 가는 그림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수라소니 그림을 가장 아끼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저 포즈가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요. 슬슬 어디 가서 사냥을 하지 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인 순간까지 상상하고 또 묘사해서 그리시니까 더 예. 이렇게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를 그리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실까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아마 제가 김효진 씨를 그리게 되면 아마 동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일까요, 선생님? 아마도 뭐 인어, 뭐 인어요? 예, 반반이죠. 제가 다른 그림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물들을 잘 못 그려요. 오로지 이제 동물밖에 못 그립니다. 진짜 너무 멋져요, 이걸 직접 보니까요. 몽골에서 선생님이 발자국을 추적해서 늑대굴도 발견하고 그러셨는데 늑대를 딱 직접 맞닥뜨렸을 때 무섭진 않으셨어요? 저도 당연히 한국에 늑대가 없으니까요. 경험도 없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한 번은 혼자 산행을 하다가 늑대 8마리하고 마주쳤고 또 촬영도 했는데 제가 사람인 걸 알고 8마리가 동시에 다 도망갔습니다. 네,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실제 늑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사람을 먼저 공격하거나 뭐 우르렁대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는 게 만약에 늑대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흉폭하다면 뭐 미국 같은 데서 늑대를 복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 속의 늑대는 어떤 악마적인 이미지지만 현실의 늑대는 아주 겁쟁이죠. 사람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예.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리고 선생님 몽골에서 사양노루를 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꼭 우리나라의 사양노루를 만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있죠. 몽골 사양노루나 우리나라 사양노루나 종은 같습니다. 종은 같지만 그 서식 환경이 아주 다르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몽골은 거의 여름과 겨울 정도밖에 없고 식생 나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먹이도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 사양노루와 우리나라 사양노루가 습성 생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도감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사양노루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해산령으로 향합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최현명 씨. 그런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굉장히 빵빵하게 뭐 무거운 걸 들고 오셨네. 소금이죠, 소금. 이거 하나가 10kg짜리죠. 사냥감을 통해 염분을 얻는 육식동물들과 달리 초식동물들은 따로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풀만 먹는 사냥이라든가 노루라든가 고라니 이런 종류들은 이 야생에서 염분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향노루의 흔적이 발견된 길목에 미네랄 블록을 놔두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위 절벽에 뭔가가 보입니다. 산양입니다. 사향노루처럼 높은 산, 바위지대에 사는 산양. 산양 역시 멸종 위기종입니다. 지금 사진 안 찍으세요? 안 되죠. 사진 찍게 되면 살타 소리 딱 나는 순간 바짝 긴장해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속에서 셔터 소리가 굉장히 큰 소음으로 들려요. 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뿔이 아직 덜 자란 걸 보니 새끼 사냥인데요. 어미를 찾아갑니다. 말똥가리 소리에 놀란 사냥들. 바위 절벽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향노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산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다는 토박이 약초꾼 김명희 씨는 산 지킴이로 밀렵 감시도 했다는데요. 예전에 짐승 잡으려고 그 올무를 놓았던 자리인데 철사만 여기 조금 보이네. 철사만 여기 조금 낭떠러 그것도 떨어져 나갔네요. 파고 들어가 버리네요. 예, 나무를 파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가는 철사로 만들어져 눈에 잘 띄지 않는 올무. 빠져나가려 할수록 옥죄게 돼 있어 한 번 걸리면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 고란이나 뭐 사냥, 예? 경제성이 없는 노루 종류. 이런 거는 뭐 값이 안 나가니까 안 가져가고 그냥 버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사양이라는 거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거만 이제 아마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인간이 가진 욕망의 피해자. 사향노루는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좀 뭐 오래된 것 같네요. 네, 좀 된 것도 있고 예. 근래 비싼 것 같은. 흔적이 발견되거나 사향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20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현명 씨와 함께 사향노루를 연구하고 있는 이성민 박사. 사형로를 찾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엄청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면 선생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혼자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혼자서 헤매는 과정 없이 뭐 빠르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치한 카메라의 위치를 몇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과연 사양노루는 이 앞에 나타나 줄까요? 겨울잠에 들었던 야생동물들이 하나 둘 기지개를 펴고 깨어날 시간. 봄입니다. 생명의 소리로 가득한 봄숲. 잠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나무 쪼는 소리. 은사시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봄철 번식기가 시작되면 오색 딱따구리는 둥지부터 팝니다. 산란을 준비하는 것이죠. 천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보통 10m 이상의 높이의 구멍을 파는데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둥지를 만듭니다. 위장을 하기 위해서죠. 오색 딱따구리는 숲의 건축가. 스스로 둥지를 팔 수 없는 새들이 그 버려진 둥지에 기대어 삽니다. 저기에 구멍이 있고, 네 개가 총 5개네요.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오색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 누군가 둥지를 튼 모양인데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하늘 다람쥐입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동물. 누군가 잠을 깨운 모양인데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듯이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행글라이더처럼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활공을 하는 것이죠. 평생 나무 위에서만 사는 하늘 다람쥐. 무게 100g 정도의 작은 체구. 활공은 하늘 다람쥐의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활공 비행을 하지 않았다면 야간에 활동하면서 이 소리에 의해 가지고 그 사냥을 하는 올빼미라든가 부엉이 같은 천적에게 매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이동하는 방법이 활공 비행이라는 겁니다. 하늘 다람쥐는 지면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리에 있는 이 비막이 이 사족 보행하는 데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나무 위에서만 사는 다람쥐라고 할 수 있죠. 하늘 다람쥐가 날개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은 앞발과 뒷발 사이의 비막. 얇은 피부막처럼 생긴 비막을 펼치고 꼬리로 균형을 잡아 수십 미터씩 활공을 합니다. 하늘 다람쥐는 왜 이 숲에 둥지를 튼 걸까요? 서식 환경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둥지에서 나오는 하늘다람쥐. 누군가 하늘다람쥐를 공격합니다. 떠나지 않고 하늘다람쥐 둥지 주변을 자꾸 기웃거리는데요. 그 주인공은 동고비입니다. 동고비가 하늘다람쥐를 공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하필 같은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게다가 동고비는 지금 새끼를 키우는 중입니다.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부지런히 물어다 나르고 행여 천적에게 들킬세라 새끼들의 배설물을 멀리 내다버리죠.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 모성의 본능은 야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낮추어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향노루의 흔적을 찾다가 만난 보라 금풍뎅이. 보라 금풍뎅이도 산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선한 똥을 골라서 끌고 가는데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똥은 태어날 새끼들의 요람이 되고 또 먹이가 됩니다. 사소한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도 없죠. 똥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 또 누군가에게는 추적의 단서입니다. 지난 겨울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 과연 사향노루는 나타났을까요? 20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들을 확인해 봅니다. 5월 30일. 예. 달고 나서 뭐 바로 사냥은 바로 찍혔네요. 하긴 또 여기는 뭐 예. 주로 밤 시간대에 활동하는 야생 동물들. 예. 오소리. 예. 그런데 뭔가 포착됐습니다. 사냥으로 찍혔는데요? 예, 사냥노루인데요. 분명 사향노루입니다. 8,900. 예. 잔뜩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주둥이 밖으로 삐져나온 긴 송곳니. 수컷입니다. 대낮에 포착된 또 한 마리의 사향노루. 사향노루가 낮에 움직이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이 관찰됐습니다. 암컷 사향노루가 포착된 장소에 잠시 후 나타난 수컷 사향노루. 암수가 함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향노루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무 대의 카메라에 포착된 사향노루는 모두 6마리. 세 군데 지역에서 모두 암수가 고르게 찍혔습니다. 바위 절벽을 타다가 바위 그 아주 어색한 턱에서 곱게 자고 있는 사향노루 새끼를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당연히. 그걸 볼 정도 같으면은
그 일대를 거의 이잡듯이 뒤졌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겠습니까? 산악지대 아닌 곳에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양노루의 특정 선호 서식지가 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양노루를 볼 수 있을까? 다시 찾은 해산령. 사양노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꿈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는 희망. 그의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향후 뭐 2, 3년은 똑같은 거죠. 더 북쪽 그 샘플링 하기 위해 더 북쪽에 저물지가 거기 가보고 또 거기서 한 1km 가보고 결국은 뭐 행군하듯이 그 기초 작업하는 게 아마 남은 생에도 그게 다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전체 사양노루 서식지 중에 아마 제가 답사한 거는 한 1, 2% 될까요? 아직도 98%, 99%가 남아 있는 거죠. 최현명 씨는 자신이 쓰고 싶은 야생 동물 도감의 마지막을 사양노루로 채우고자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이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어디엔가 숨어 있는 사양노루가 우리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과 인간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야생동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지. 야생동물들의 흔적도 그러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결코 눈에 보이질 않죠. 흔적은 야생동물들이 나 여기 살고 있노라 자신을 드러내는 명함이요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 흔적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땅은 우리 인간들만이 아닌 야생동물들의 땅이기도 하니까요.